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우리 장 정말 매가리가 없네요. 코스피, 코스타 1%, 2%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는 앞에 또 장중에 오자 보이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그게 있기나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촘촘히 분석 좀 해보죠. 왜 이러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데일리 이슈 오늘 3개 뽑아놨는데 데일리 이슈 전에 오늘 우리 장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겁니까? 일단 좀 쉬어가기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료적 측면에서 보면 간밤 오늘 새벽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중국 쪽에서 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상하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네. 거기에선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네. 독재는 타도돼야 한다. 이런 좀 외침이 있었고 실은 뉴욕장보다는 상품 시장에서 중국의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네. 뭐냐?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코로나 봉쇄를 풀기도 뭐하고 확진자 수를 좀 보면요. 네. 안 풀자니 지금 거의 시민들, 중국 인민들은 임계점에 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 중국 쪽의 악재를 좀 시장은 바라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76불까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중국의 영향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그때가 80불이었으니까 거기보다도 더 밀리는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중국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찾아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홍콩 증시, 중국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중국은 거의 다 낙폭을 회복했고요. 네. 홍콩 증시도 한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일단은 조금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 대표님도 역시 중국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침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중국 신장 지구죠. 우르무치 아파트에서 이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주중에 또 주말에 중국 이제 베이징에서도 상해죠. 상해에서도 이제 시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아파트 내를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나친 봉쇄로 인해서 조금 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국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 사실 중국의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장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실 주말에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급 준비율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금요일 날 내렸고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1조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170조 정도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안화가 팍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위안화 자체가 여기에서 7.2 위안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아침에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하이닉스의 거의 동시효과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물론 다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 한 12종목 중에서 하이닉스 딱 아침부터 매도 많이 나오면 어쩌면 또 중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봉쇄 이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최근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장은 지난주 반등을 했는데 여기 한 번 더 때렸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는 아주 크게 출렁인 정도는 아니다. 충격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에 위안을 좀 가져보고요. 자, 데일리 이슈 3개. 먼저 첫 번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인데 무슨 온라인 거래는 역대 최고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오늘이 이제 미국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합쳐서 이제 하반기와 미국의 소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사이버 먼데이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도 오프라인 매출엔 좀 집계가 걸리고요. 온라인 쪽 매출이 잡혔는데 일단은 미국의 소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액을 보니까 91억 달러 순이거든요. 우리 원화로는 한 12조 원. 90억 달러가 온라인 매출로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역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죠. 옛날처럼 우리 막 외신에
땡 치면 문 열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예. 넘어지고 요즘에 그런 그 광경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집계상으로는 출발이 괜찮았다. 특히 또 하나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계한 이 구매를 한 것이 48%, 거의 절반 정도가 돼서 이제는 거의 쇼핑의 패턴도 이렇게 온라인 쪽, 이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갔다, 이커머스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오늘 밤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나오면 화요일, 수요일쯤에 전반적으로 이번 11월 말에 있었던 이 미국의 소비의 방향성을 뭐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전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경기 침체 하는데 미국인들 저축액도 많았고, 당시 코로나19 때 재정으로 많이 쏴줬잖아요. 그때 막 지원금을 엄청 줬는데 그것들을 아직도 상당 부분 미국 가계가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계 나오면은 조금 더 소비를 지켜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또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여져서 FOMC가 또 금리 올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고, 일단은 지금 뭐 소비는 위축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 국한된 거라면서요. 오프라인은 위축이 됐다면서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비의 패턴 자체가 원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오픈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뛰어들어가 매장 열자마자 뭐 그 영상인데 줄 쫙 쓰고. 저도 자료 영상을 좀 봤는데 뉴욕의 대표적인 쇼핑가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도 5시부터 줄을 서긴 했다곤 해요. 근데 예년보다 오픈런의 줄이 좀 길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뭐 줄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전자상거래 비중이 온라인 쪽이 크다 보니까 뭐 온라인이 91억 달러 나온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렇게 정시 영향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최대인데 종합평점 물론 오프라인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년보다는 미지근했다. 근데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 22년도가 킹달러잖아요. 킹달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은 조금 더 구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주거비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자체가 높아서 생각보다 씀씀이가 많이 줄었지 않나 볼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그러면 연준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를 평가하기는 좀 이를 것 같은데, 최근 10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미국 소비 시장은 견조해요.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를 한번 진단하긴 하는데, 제가 딱 생각해 봤더니 온라인 쪽은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 트렌드 자체가 이제 온라인 매출이 많으니까. 하지만 전체 통으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매년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실질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마켓이 서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각종 지수는 내려앉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대 인플레도 있고요. 일단은 수매를 하지만은 앞으로의 소비는 뭐 줄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소비자 심리수라는 게 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앞에 선행지수 쪽으로 파악은 하지만 그때 나오는 이 동행지수 쪽의 지표도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소비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소비에 집중하는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긴축 강도겠죠. 이게 소비도 좋고 또 뭐 잘 돌아가고 고용도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강력한 긴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현재 상태, 지금의 소비 패턴, 소비량, 소비 지표로는 이 정도로는 뭐 긴축을 세게 한다, 여기에 맞추기엔 좀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 수요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 베이지북 나오고 나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당연히 질문 들어갈 겁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오는, 우리 장에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그 11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 이후에 첫 번째로 입 여는 거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20일 만에 여기가 수요일, 목요일 요때의 파월의 그 말이 실은 이제 긴축 관련한 뭐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말 하고 그 다음은 12월 FOMC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어요. 제롬 파월의 연설. 여기가 이번 한 주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대하고 물건 많이 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킹 달러 때문에 직구 많이들 못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비 기업 관련 얘기인데요.
시총 100위권에 있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됐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네. 그 영업을 해서 내가 빌린 돈도 못 갚는 이런 좀비 기업이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기업 안에 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이겠죠. 아. 네,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 용어로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영업 이익을 분자에 두고 금융 비용을 분모로 뒀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100원을 내가 1년 동안 100억을 벌었는데 이자 비용이 100억이 나갔으면 1이겠죠. 네. 근데 만약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오히려 이제 금융 비용이 더 높은 겁니다. 분모가 네. 큰 거니까. 그래서 표로 조금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조선 업종들이 왜냐하면 수준은 많이 대부분 고정비가 높은 섹터들이 이자 보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면 현대중공업도 있고 이게 장치 산업들이 좀 많아요. 네. 현대중공업도 있을 거고 저 한진칼 같은 항공업종도 고정비가 대표적으로 많은 로우 퀄리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적자가 다 심하죠. 네. 적자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1 미만입니다. 1 미만. 그러니까 1보다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SK바이오팜, LG디스플레이 대부분 적자가 심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주요 대기업, 그러니까 시총 100위 이상 기업들마저도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섹터라는 거고 예.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나쁘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약간은 페널티를 주는데 아까 저 종목 보기에는 한국전력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영업도 적자고 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0이란 말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풀어갈 방식은 하나씩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궤도를 잡았잖아요. 여기에 좀 가는 모습이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적자도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저렇게 나쁜데 근데 요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슈가 있었죠. 예. 이런 이슈가 오히려 이자 보상 비율보다 조금 높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나쁘게 봐야 될 종목이 바로 저기 있는 쇼핑주입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작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낮다는 거는 금융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건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할 때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 발표할 때 나빠지니까 앞으로 만약 새로운 수주가 지금 연말이라 수주 이슈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연초까지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금 약할 수 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주 같은 경우도 아까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굳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이번에 저도 지난주였죠. 지지난주군요. 신세계가 이마트가 그 썩데이 했습니다. 네, 지지난주 그렇죠. 금토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마트에서 매출 올리는지 이제 공식적에는 안 봤는데 네. 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직접 가서 느꼈던 거는 저는 예년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자 비용이 많이 갈 때는 아무래도 실적 관점에서 늘 부담이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무관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좀비 기업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금 경색도 굉장히 네. 크고요. 슬로우 for longer입니다.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는 하지만은 네. for longer, for higher일 수도 있고요.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이 일단 금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게 중앙은행, 뭐 한국은행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난이라는 자금 경색 부분은 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뭐 이자 보상 비율, 적자 기업이라는 게 분모가 금융 비용이고 분자가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 분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글쎄요, 실적이 쉽게 못 나오는 기업들은 더 이런 소위 말하는 네. 속칭입니다. 속칭 좀비 기업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또 상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업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아까 그나마 우리가 체크해 본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에요. 네.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인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뭐 시장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2월 달도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말이고 2월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통 3월이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 한계 기업들은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소형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데 지금 주가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주가 실권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걸 좀 막아놓은 것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M&A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CB 발행을 해갖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보통 전환사채가 발행을 할 때 무이표채로 그러니까 금리 없이 발표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전환사채를 우리가 표현으로 찍는다 그러거든요. 네. 유상증자는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채다 보니까 채권 이렇게 찍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찍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먼 그림에서 봤을 때 내년 2월 달 후반부터 감사보고서 시즌이 들어올 때 특히 재무 구조가 좀 불량한 뭐 예를 들어서 개별주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든지 뭐 자본 잠식 비율이 뭐 100% 왔다 갔다 한다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그냥 주가 오른다고 마냥 따라가지 마시고 뭐 지금은 11월이고 12월이니까 크게 상관없겠지만은 해가 바뀌었을 때는 해당 기업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좀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걱정스러운 뉴스라 저희가 그 이슈로 잡아봤고요. 이번에 OCI 얘기입니다. OCI 얘기는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여기서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기본부터 알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물적 분할 때 쇼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야 막 이랬었는데 네. 인적 분할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네, 있는 네. 주주분들은 이제 이 OCI라는 회사가 OCI 지주사와 OCI 사업회사로 나누게 됩니다. 뭐 한 6대 4의 대략 네. 비율인데 두 회사의 주식을 일단 모두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OCI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제가 좀 걱정됐던 게 왜냐하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번 분기를 보면 거의 영업이익도 2,900억에 전년 대비 50% 이상 뭐 성장하는 기업인데도 공매도 맛집입니다. 뭐 속칭으로 표현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태양광이라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도 왜 이렇게 공매도가 몰렸을까? 그래서 계속 좀 가졌던 두려움은 혹시 물적 분할을 계획하고 있나? 네. 같은 폴리실리콘이어도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더 매력적이니까 네. 이 OCI라는 회사가 이거를 떼어낸 다음에 재상장시키려는 네. 그럼 정말 기존의 OCI 주주들은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물적 분할인 물적 거죠. 분할이고 네, 그게 네, 이제 네. 소위 말하는 LG화학대, 구 그렇죠. LG화학대 네, 네. 배터리부를 LG LG엔소를 해서 다시 상장시켜버리는.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인 물적 분할의 폐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당국에서도 뭐 제재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일단은 OCI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로 선택을 하게 된 네. 겁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은 어쨌든 양손에 떡을 다 쥐게 되니까 네. 보통의 인적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OCI는 보면 주가는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단 또 말이에요. 인적 분할 발표 네. 이후에.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참 이것도 애매하기도 한데 폴리실리콘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원자재이면서도 원자재가 아니죠. 네. 규소에서 출출해가지고 그 인곳이 나오면 그걸 슬라이스 썰어가지고 한쪽은 태양광의 기본이 되는 태양광 네. 폴리실리콘을 쓰고 한쪽은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둘의 구분도 솔직히 좀 애매한데 이제 이 회사의 방침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하는 태양광은 지주가 갖고 네. 반도체 폴리실리콘 하는 화학은 이제 사업회사가 갖고 네. 그걸 6대 4로 나눈다라는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외양상으로는 뭐 호재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왜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좀 숨은 좀 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오너 일가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려고 인적 분할을 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식인지 나중에 모르겠지만은 뭐 출자든 뭐든 이 나눈 다음에 오너 일가가 정점에 쓰고 그 밑에 이 지주사를 넣고 그 밑에 사업회사를 넣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멀쩡한 OCI를 지금 쪼갠 거잖아요. 네. 태양광이랑 화학이랑.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그런 의도를 보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네. 악재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악재라고는 볼 상황은 네.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오너 일가들이 여기를 네. 펼치게 될지에 그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OCI를 뭐 생각 안 하고 없는 분들은 일단은 기다렸다가 네. 내년에 이제 재상장될 때 태양광 폴리실리콘인 그냥 뭐 OCI 지주를 사는 게 맞겠죠. 여기에 프리미엄이 높을 테니까. 네. 그러나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태양광 OCI, 즉 OCI 뭐 지주사를 살까, 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도체 폴리실리콘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 그래서 OCI 지주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회사가 되죠. 사업회사가 되는데 이게 6대 4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OCI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그 지주사 거 6주, 그다음에 요 자회사 거 4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근데 나중에 요거를 뭐가 더 유리할 거냐, 나한테. 나는 그렇게 사지 않았다. 나는 이거 두 개 다 하는 회사에 OCI를 샀는데 이렇게 나눠 놓고 나 6주, 4주 나눠 놓으면 나 그거 싫은데? 나는 한쪽으로 타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갑자기 지난주였죠. 이거 이제 OCI 인적 분할 이야기 나올 때 네. 그냥 주가 빠지겠구나 싶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냥 분할이란 인적 물자가 안 따집니다. 아, 그럼요. 분할이란 글자가 나오면 일단 파는 거거든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또 분할이야 여기 왜 또 쪼개고 그러는 건데 아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뭐 사족을 좀 보탠다면 인적 분할은 세대주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 분가시키는 거고 네. 물적 분할은 같이 살지만은 세대주는 그전이 아버지가 이 친구의 자회사에 뭐 부채나 자산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OCI가 이번에 조금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OCI도 어느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냥 인적 분할, 통상의 인적 분할이 아니고 이거 잘 읽어보면 이거 물적 분할입니다. 네. 이거 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OCI가 어쨌든 간 오너, OCI 홀딩스, OCI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적 분할 형태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LG엔솔이 바로 상장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OCI가 이 공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OCI 홀딩스를 만들고 하나의 사업회사인데 이 홀딩스 아래에다가 신설 자회사 OCI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업회사가 되는 거고 홀딩스는 투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인적 분할의 통상적인 형태인데 여기에서 공개 매수 방식과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OCI 주식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건 뭐죠? 지주사 전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놓고 봐야 할 때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같은 경우가 나름 지주사 전환과 같은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의 물적 분할 방식보다는 이거는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바로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OCI 자회사를 현물 출자와 공개 방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오너 일가의 지배 구조를 일원화해 가지고 지주사 전환 체제로 바뀌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무늬만 인적 분할이지 제가 판단할 때 물적 분할과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의 투자가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이상한데 이런 걸 느꼈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 꼼수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까? 이 전략을 조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물적 분할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최근에 네. 그 어디 네. 기업이죠? 네. TBI텍. 네, TBI. 이 였었나요? 없던 걸로 엎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약간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적 분할은 인적 분할인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물적 분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뉘앙스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보자 그런 방식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자. 네. 근데 우리가 OCI를 살 때는 태양광 관련해서 OCI를 사잖아요. 그것도 조금 달라요. 네.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OCI가 작년도에 한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은 축소를 하고 지금 폴리실리콘 사업은 이제 우리 태양광의 가장 맨 하단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 쪽은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내 군산 폴리실리콘 공장을 제가 알기로 군산 쪽이었는데 그걸 왜 줄였냐고 했더니 비전에서 폴리실리콘은 중국의 그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국내 쪽은 줄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은 또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홀딩스를 갖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애매한 그림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반도체 쪽 폴리실리콘 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이 그걸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라는 좀 원론적인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측과 대화도 하고 싶지만 저라면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맞아서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은 이제 내년에 모르겠어요. 지금 현물 출자, 공개매수 어떤 그림을 오너 일가가 그 이우연 회장과 그 삼형제가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윤곽이 나오겠죠. 이제 나오게 되면
태양광 폴리실리콘인 지주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의 주주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걸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할 그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내실있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미국의 애플이 네. 잘 된다고 사과 회사, 배 회사, 뭐 수박 회사 이렇게 안 나누잖아.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필드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합병 기일은 내년 5월 1일입니다. 네. 5월 1일인 게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갖고 있고 주주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마 설마 매수하려는 분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미 기존 주주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네. 5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 68점 어쨌든 6대 4주 6조 4주로 두 주식을 받을 것인지 받아도 문제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딱 장이 열리잖아요. 네. 엄청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 솔브린 인적 분할하게 되면 웬만하면 셈이 다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네. 효성도 그랬고 현대중공업도 그랬는데 저는 그냥 만약에 저한테 직접적인 전략을 보인다면 이거는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줬다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자분들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맞고 향후에 내년 5월 이후에 현재 수순대로 공식 합병 일정, 분할 일정 5월 1일 이후에 물적 분할이 이제 인적 분할이 완료됐을 경우에 그래도 내가 OCI 그룹의 미래를 본다면 네. 저는 홀딩스를 투자하겠습니다. 홀딩스를. 네. 좀 나뉘었네요 지금. 아니죠. 태양광 쪽. 태양광 네. 쪽이 홀딩스예요. 네. 그렇구나. 그 알겠습니다. 말이 자, 그럼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도 안 좋은데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에요. 네. 예. 자, 경주마 데일리 이슈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그 비둘기적인 느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stay for longer는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slow for longer입니다. 천천히 올린다. 슬로우는 맞고 네. 그 대신 길게 끌고 가서 물가의 추이까지 보겠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시장의 또 하나의 의문은 좋다. slow for longer는 인정. 근데 for higher냐, 더 높은 데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종점 금리, 마지막 금리가 떨어지느냐는 여긴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는 뭐 여기저기에서는 야 슬로우 포 롱거지만 하이어 최종 금리도 높아질 수 있어라는 주장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한번 나올 때마다 시장은 흔들리고 좀 그런데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3.7도 깨지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정말 종합 예술이잖아요. 수급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쫓아간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저렇게 3.69까지 지금 6대까지 내려왔네요. 기준 금리가 4.5인데 3.69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랬다면 실제 성장은 거의 내년에 경기 침체는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 모양새를 바라본다면 저는 최종 금리도 당초에 8월 잭슨홀 미팅이나 이럴 때 막 예상했던 그 이후에 10월에 막 그 잭슨홀 뭐죠? 그 연준들 막 강력하게 원팀 돼가지고 무조건 경기 망칠 때 그때 물가 잡겠다. 그때 예상했던 막 5.5, 5.75 여기에 최종 금리보다는 훨씬 더 낮은 때 5% 전후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러나 최종 금리인 터미널 레이트는 그때 언저리에서 정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에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50%다 이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반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14일 날 있을 때 미국 올해 연준의 마지막 이제 FOMC 회의에서도 많은 관 투자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12월 달 금리는 50베이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4.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약간 지금 현재 수준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가고 그럼 내년 2월 1일 날
내년도 첫 번째가 있고 3월에 한 번 있는데 두 번씩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물가가 피크를 친 걸 전제했을 때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를 찍게 되는 건데 그거 내용 자체 내년에 이제 터미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12월 14일 날 발표되는 점도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그 수치는 아마 4보다는 5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5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연준 의원들의 경기 침체 우려를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그 금리 봤죠. 2년물하고 10년물. 그러니까 기준물인 10년물 금리는 팍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69까지. 근데 지금 만기가 10년보다 8년이나 짧은 2년물 금리는 안 떨어지죠. 4.47. 저게 이제 보통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 저거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물과 단기물의 금리가 계속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시장과 신용 경색이 온다는 거고 자금 시장에 대한 신용 경색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그러니까 아까 좋은 표현이죠. 슬로포 롱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 대한 위축은 계속되는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내년도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저 2년물 금리가 내려오는 수준까지는 상당 부분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단기 금리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저거 안 떨어지면 기준물 아무리 떨어져도 자금 시장은 안 좋다 그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물가 부분. 그 FOMC에서 2%가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 요걸 좀 올리는 거 한 3% 정도만이라도 올리는 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예. 2%가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는 3%가 인플레이션이야. 뭐 그러면 좀 숨을 좀 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 하나. 또 금리만 올랐을 때 재무부가 국고채 바이백 한다는 거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 하나하나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극한이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령 재무부가 바이백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가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뭐 4.2 뭐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3.6대잖아요. 뚝 떨어졌으니까 일단 그것도 일단 킵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바꾸는 것도 실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의 기저효과잖아요. 근데 올해를 놓고 보면 올해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거의 7.3%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은 같은 물가 지수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 부분 떨어질. 지금 유가가 벌써 배럴당 70달러대까지 76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진짜 상당폭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또 그런 말도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시장 달래기성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니 주식 격언에 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막 얘기했는데 글쎄요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가리가 없게 우리 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야 이게 산타랠리가 오긴 오는 거야 이런 회의 같은 게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중요한 게 12월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점에 좀 따라 좀 다른데 박스권과 하락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11월 장이 그래도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강력한 올간 기준으로 강력한 정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장이 오늘 좀 빠지고 최근에 조금 지난주부터 좀 늘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우리 시장의 중심이라고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다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주변 변수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늘어질 수 있지만은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에 그렇게 우리가 위험해서 오늘 물론 주가 하나 빠진 것도 위험해서 갑자기 현금 비중을 체크한다든지 그 정도 장은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모멘텀 장세의 어떤 흐름이고 또 새로운 재료가 없는 건데 그런 장은 조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스권 장세가 많으면 지려지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잘 움직이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라이트한 모멘텀 종목만 움직였는데 그게 국내 장을 좀 이어준 것 같고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간 이슈인데 한번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저도 지난번에 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거에 대한 그 이슈 있지 않습니까? 2%를 3%. 가만히 내가 그때 같이 방송하다 혼자 생각해봤더니 뭐 이런 말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은 좀 그렇고 학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연준의 목표를 2%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걸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를 맞춰진다는 그 논리잖아요. 2%라는 그 기준 연준의 기준 목표치를 3으로 올려버리면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조금 이게 어폐가 있냐면 우리가 GDP 이야기할 때 명목 GDP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목 GDP란 건 실질 GDP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럼 두 번째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바로 목표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올려버린다고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경제는 마이너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바람대로 만약에 그럼 2% 금리 목표치가 오는 데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중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목표 2%는 금리를 손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실무진 쪽에서는 고려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답답하니까 너무도 심하게 2에서 들었군요. 3, 4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싶었거든요. 그럴싸한데 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러긴 한데. 그러긴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긴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고 힘들 때 지금 외국인들도 들어오다가 말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나가고 이런 와중에 연기금이 좀 힘이 돼주면 좋겠다. 우리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사학연금에서는 외국 비중 좀 줄이고 국내 채권 담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에 앞서서 이제 국부 펀드라고 하죠. 네.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제외한 글로벌 국부 펀드가 해외로 막 나가다가 네. 다시 지금 본국으로 후퇴를 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 주식시장, 자국 쪽의 자금 경색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왜 뭐 미국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실은 글로벌 국부 펀드들도 본국으로 속속 회귀를 네.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서 빛이 있다. 워낙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사면 스스로가 주가를 올린다. 네. 뭐 이런 폐해들도 많이 나와서 대체 투자라든가 뭐 해외 채권이라든가 주식 쪽을 많이 가긴 했는데 일단은 환율적인 문제도 컸고 네. 지금 트렌드가 조심스럽게 아까 국부펀드도 얘기했지만은 자국 금융시장 쪽을 좀 보살피는 좀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도 내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뭐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저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연기금이 최근에 그 섹터를 좀 바꿨다고 그래요? 게임주,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갔어요? 가장 큰 특징은 네. LG엔솔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LG엔솔 있는 분들한테는 불안불안한 거죠. 그리고 LG엔솔을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니까 보름 동안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연기금 LG엔솔 솔루션인데 왜 그러냐면 네. 올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연기금 1월 달부터 LG엔솔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최근 11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최근 한 보름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 왜 11월 11일이냐? 11월 11일이 바로 미국 10월 물가지수 7.7 나오면서 시장의 결이 좀 바뀌었던 흐름인데 그때부터 연기금의 수급 패턴을 좀 봤더니 가장 많이 산 거는 또 어떻게 보기에는 NC소프트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뭐 성장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NC를 많이 산 데는 또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좀 진행되고 있냐면 워낙 이제 지난주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사건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이거 뭐 위믹스 관련이고 네. 뭐 NC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뭐 이런 가상화폐 쪽이나 메타버스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의 IP 1위 리니지 IP가 여전히 상위권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NC는 좀 산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을 팔다 보니까 이게 지수를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연기금이 지금 갑자기 LG에너지 솔루션 비중 줄여주고 다른 거 게임이나 여타 사주는 건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빠져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든 요거 먹겠군요. 네. 연금 그 돈에는 우리 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거기 국민연금에서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저기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변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국민연금 당후 5년 동안 이 주식 비중이라든지 해외 주식 AI 비중에 대해서 기금 운용 정책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21년도 최근에 놓고 보면 계속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 늘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도대체 국내 주식 투자가는 봉이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하반기 이제 올해 지금 20대 정부 들어와서 좀 바뀐 기류는 뭐냐면 100% 무해치 하던 것도 어느 정도 해치하는 쪽으로 네. 환율 방어 쪽도 이야기하고 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년 3, 4월 때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방향을
뭐 해외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국내를 늘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변화의 조짐이 조금 움직인 것 자체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환차익도 좀 본 거니까 그죠? 뭐 환차익을 보면 안 되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환방을 해야 되는데 무해지한 거, 결과적으로 환차익을 본 그 거죠. 점을 지적받은 거였었고요. 네. 지금 뭐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기획재정부와 만났다. 그래서 국민연금 뭐하냐 기재부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최근에 특히 한 진짜 킹달러에 뭐 막 들썩들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 이렇게 우리 국민연금에 스스로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또 우리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소진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기재부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금들이 국내 비중 늘리는 것을 좀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아이고 있습니다. 좀 너무 이러고 가니까 좀 들어와 줬으면 그쵸. 좀 우리 저 주식 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 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얘기 나눠봤고요. 아,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저도 유심히 봤어요. 앞에 오자 그리고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내년 뭐 1분기까지는 그냥 바라보고는 있지만 특히 뛰어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어서 그러나 일단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좀 쉽지 않은 그 6만 원대의 벽들 또 하나 더 위에 있죠. 그 6만 8천 원, 9천 원에 진짜 강력했던 그런 벽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나 또 빠질 그럴 주가 같지도 않거든요. 또 4만 원으로 다시. 저 이 정도 가니까요. 네. 좀 가나하다가 또 앞에 오늘 오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도 겁나요. 이제 건들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내년 뭐 여름 바닥설이지만 좀 더 뒤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외인들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부터 사고 들어오니까 야 이제 간다 이래가지고 그때 물 좀 더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좌절하잖아 사람이.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견조한데 오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많이 빠지진 않는데 장중에 이제 앞자리 5자가 보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심리입니다. 이제 사는 것도 지쳤다. 그래 말이에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는 것도 지쳤고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건 아까 우리 말씀드린 시장이 전체적으로 최근 2주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삼성전자 사지 않았어? 조금 사다가 이제 중순 이후부터 딴 데로 조금 딴 데 사고 오늘은 또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일이 입이 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삼성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보면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유가 말씀을 한번 주셨잖아요. 지금 시장의 포기보다 나쁜 악재 하나가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진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그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의 밀당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리액션이 많냐면 중국 경제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슈 나온다든지 제로 코로나 이슈로 중국 증시 안 좋고 분위기 안 좋으면 거의 전기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고요. 그거 조금 좋아지고 미국 테크주 올라가게 되면 뭐 애플 같은 주식도 올라가게 되면 또 삼성 하이닉스 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뭐 자막은 혹시 공포라고 나갔습니까? 공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쉽게 말해서 군대 쓰는 용어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저는 그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요.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는 공포 아니에요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리포트가 이상하게 나왔던데. 아니 하이닉스 리포트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제가 빠지는 걸 보고 역시나 이게 하이닉스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이닉스는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뷰를 많이 반응하는 거는 왜냐면 자꾸 적자 이야기 나오니까 적자 이야기 사는데 누가 사겠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그러거든요. 우리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 납품할 것 때문에 계속 재료가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중국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반도체 경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약한데 요거 자체는 사실 주가는 오늘 다시 8만 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사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8만 중반도 아니고 8만 3,100원이네. 네, 제가 좀 최근에 봤던 11월 달 주가가 평균 주가 8만 6천 원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시장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시장을 내가 지금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12월 달 갔을 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시장 글쎄요 12월 중순 지나고 나서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박스권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하나 짚어보죠. 저 UAM에 대한 얘기 요즘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 풀어서 얘기하면 도심 항공교통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가능해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하늘을 나는 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을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비행기와 차의 한 중간 정도를 나는 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 계획을 보면 2025년에 시범 운용이 있고요. 네. 2030년에 상용화라고 돼 있거든요. 국토부의 계획들, 정부의 계획들이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 상용화라는 것을 국토부의 계획에 썼다는 것은 예. 현재로서의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UAM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수소 자동차, 뭐 나르는 이제 수소 나른 수소 관련한 이제 열차 그 비행기 그 자동차인데 수소 자동차인데 아마 이 UAM 이슈들이 하나씩 재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그 빈살만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기에는 거의 자율주행 내지는 지금 UAM으로 깔 계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일단은 테스팅 베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네옴시티라는 게 2030년 완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로 받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완성차로 받아갈지 아니면은 그 UAM에 들어갈 뭐 배터리, 뭐 수소 배터리가 될지 이슈들은 여러 가지는 있지만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테마인 것은 맞다 이렇게. 이게 그럼 기술이 지금 뭐 가능하다면 그리고 네옴시티에서 이걸 구현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또 바짝 다가가는 수혜주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가 이게 1등이에요 지금? 네, 뭐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현대차 바로 생각날 수 있어요. 현대차 생각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도심 항공 교통이잖아요. 예. 약간 중간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있고 중간에 떠다니고 그렇죠. 저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가 조금 더 보편화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NCM계나 기존 배터리 쪽에서는 이걸 아마 구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주파수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니까 좀 그럴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연료에 대한 이슈가 한국 정시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데 그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극재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용화가 국토부에서 25년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거 거의 제 생각은 상용화 의미보다도 네. 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범? 그 정도로 좀 시범이 25년이죠. 그렇지 바로 네. 2030년이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하면 그 정도 단계를 봤을 경우에는 그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수소 연료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오히려 인프라가 커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 근데 UAM 얘기하다가 이제 그 연료. 네, 연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조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만들고 하나 시스템도 다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는 어느 정도 연료 인프라가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UAM 관련해서 통상이 알고 있는 드론 관련 기업들을 UAM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는 매매용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큰 그림 봤을 때는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뭐 수소 이런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중간 정도에서 떠다니고 이걸 추진해서 제대로 가려면 에너지인데 그렇죠. 그게 다른 에너지도 아니고 이제 수소 에너지인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2차 전지로는 그게 무게가 무거워서 이게 들리는 때 추진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무게도 가볍고 추진력도 센 엔진은 전지는 뭐가 있느냐? 수소 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는 UAM 하면은 만약에 장투로 들어간다면 수소 연료 뭐 전지 시스템, 수소 연료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주 항공이랑도 같이 언급이 늘 되는 것이 그 추진체 발사하고 연료 주입하고 이 부분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주 항공체에 수소 연료 같은 시스템 만드는 쪽 이런 추진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에 막 그 UAM 막 기술 있어 뭐 이런 뭐 이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시세는 나중에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 봅니다. 무슨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거기를 그게 보고 딱 있습니다. 생각이 예. 고체 연료. 네. 아 그죠? 네.
하나. 한화 사면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그 아니요. 그 회사가 이제 스스로 고쳐요.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네.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거 이렇게 가지 마시고 뭐가 있으면 그거 하나 자세히 뭐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장이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장이고 박스에 갇혀 있는데 이럴 때 기운 날 소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축구에서 찾겠습니다. 10시에 우리 가나하고 경기 우리가 꼭 이겨서 오늘 장에서 좀 기분이 로우 됐었는데 업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